동안 얼굴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오늘 65자 우리 역사 포럼을 재개하면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창구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인류 시원 문화와 우리 한민족의 국통을 어떻게 전수해 왔는지 부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이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접했을 때 과연 언제 끝날까 많은 걱정도 됐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또 아쉽게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우리가 강좌가 재개되면서 우리가 이 부도지가 복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도지를 주제로 재개하는 첫 강좌를 이렇게 우리 박혜호 회장님께서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는 2020년 3월 11일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불행 중에도 기억할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치명률이 사망률이 0.13%였다는 것. 이것이 이제 뭐 미국도 1.2%, 또 0.8, 0.3, 0.6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치명률이 낮았던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외국에서도 분석하고 또 우리가 또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얘기하면은 자화자찬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아무튼 외국에서 평가한 것은 한국 공공의학 조치의 성공이다,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하나 이제 신문에 밝힌 건데, 코로나 때문에 뉴스가 그냥 지나가가지고 다들 모르십니다. 중국 적봉 일대에서 4,000년 전 우리 고주선 문자로 추정되는 독이, 각골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대한 고주선을 늘 얘기할 때마다 늘 그 마음에 그 아쉬움이 남아요. 뭐가 남냐면 문자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고주선 문자야 라고 할 수 있는 유물이 없었다는 거. 이것이 늘 우리가 고주선 문화, 고주선 문명을 설명할 때 아쉬움이었는데, 제가 추적해서 이게 3년 전에 사실은 중국에서 보도가 됐는데 국내 언론이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 고주선 일대인데 거기서 이러한 모양의 문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유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무튼 결국 이제 우리가 이 홍산 문화, 그 하가점 하층 문화 이 일대에 대한 연구를 다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가 이제 실증으로 나왔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나옴으로써 이제 고주선의 실체가 이제 더욱더 밝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저 글자가 해독은 되는 건가요? 아직 뭐 해독은 안 되고요. 일단 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고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현지 명칭은 파미르 고원의 브랑스투파. 그래서 제가 일명 제가 이름 붙이기를 마고 재단이라 붙였는데요. 이 재단은 한 2만 년 정도 이렇게 역사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만 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형태의 재단들이 지금 파미르 고원에 전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지 1장 뭐 다 아시죠? 마고, 궁이, 소이, 황궁시, 청궁시, 백소시, 흑소시,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 나해철이라는 시인이 이 마고라는 시를 썼어요. 이분이 한번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물방울에서 신시까지, 그래서 마고로부터 단군까지 우리 민족의 대서사시를 아주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좋고 또 고마워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뭐 마고가 이분이 생각한 마고를 한번 볼까요? 영롱한 물방울 거품에서 훗날 마고라고 불렀고 수없이 많은 다른 이름으로도 사모하였던 여신이 탄생하였다. 여신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빛이면서 박동이고 소리이면서 고요이고 말이면서 노래이고 생각이면서 의지이고 자비이면서 은총이었던 본래의 그 무엇에서 솟구친 청이슬과 흑이슬이 지닌 강력한 생명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생명의 탄생과 보살핌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위대한 자비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 무엇의 물방울 거품이 지닌 신비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창조를 아무튼 그 물방울에 비유해서 그 역사가 마고 또 황궁시, 뭐 유인시, 환인, 환웅, 단군까지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그를 대서사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이와 소이, 또 황궁시, 청궁시, 백소시, 흑소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청이슬과 흑이슬이라는 말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마고대성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죠? 오미의 변, 또 뭐 이게 세 차례에 걸친 출성, 마고대성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죠. 이 처음에 저는 이게 부도지를 보고 저렇게 네 방향으로 우리 조상들이 흩어졌다 했을 때 왜 저게 무슨 뜻인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이동을 했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말 속에는 우리 민족을 설명하면서 언어와 혈통이 이렇게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설명 속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는 황궁시, 동쪽으로는 청궁시, 남쪽으로는 흑소시, 서쪽으로는 백소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인류가 흩어지게 된 그런 계기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방향별로 언어와 혈통이 달라졌다, 변화됐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저 네 방향으로 간 우리 조상, 저 무리 중에서 어느 분이 우리의 조상이냐, 우리 언어는 어느 쪽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고대성에서 일어난 오미의 사건, 오미의 변은 아시는 것처럼 포도를 먹으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지유를 먹다가 포도를 먹이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1차 출성은 1차 마고대성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퇴출 명령을 받는 거죠. 퇴출이죠. 뭐 그냥 단순한 출성이 아니라 퇴출당하죠. 왜? 이 자제율, 마고성에서 지켜야 할 자제율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칙으로 이제 퇴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 1차 퇴출은 그 지소씨와 그 친족의 무리들, 그러니까 맨 먼저 포도를 따먹은 그 지소씨와 그 친족의 무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퇴출을 당하죠. 그 2차 퇴출은 같이 지소씨하고 같이 포도를 먹은 사람들까지 이제 퇴출을 당하고 3차 퇴출은 뭐냐면 그래서 1차 나갔다가 2차 나갔는데 1차, 2차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가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냥 다시 마고대성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 가운데 뭡니까? 막 이제 막 그 성 바깥에서 우리 다시 들어보내달라고 마고대성에 들어보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다가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죠. 그 지유를 먹지 못하게 돼서 모두가 마고대성을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마고대성은 1차, 2차, 3차의 그 퇴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일단 북쪽으로는 황궁시가 천산주로 이렇게 갔다 그랬고 또 동쪽으로 청궁시가 운해주로 갔다 했고 남쪽으로는 흑소시가 남쪽 방향으로 성생주로 갔고 서쪽으로 백소시가 월식주로 갔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산주, 운해주, 성생주, 월식주에 대해서는 각자 학자마다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가정입니다. 일단 파미르 공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본다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고대성이 파미르공원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향에 놓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학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왜 황궁시가 등장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황궁시는 그 중에 이제 결국 이 1차, 2차 출성한 사람들, 그다음 다시 이제 3차 출성할 때 그때 이제 황궁시가 장자로서 황궁시가 이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오매의 책임을 지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분할 것을 이제 서약하고 이때 이제 네 방향의 처인들한테 천부인을 신표로 나눠주게 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자 이제 천부인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누가 장남인 황궁시가 장손인 황궁시가 거기서 이제 장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고 우리가 이제 황궁시로부터 유인시, 환인시 쭉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음루시까지 나와서 우리 부도지가 일러주는 7세 7천년의 역사는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는 환인시, 환웅시, 임검시, 부르시까지, 음루시까지는 알 수 있지만 환단고기는 유인, 황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부도지에 유인, 황궁시를 언급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환인시가 환웅시한테 천부인을 전해주면서 홍익인간하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부도지는 결국 천부는 황궁시가 네 처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제 천부의 맥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황궁시가 다시 유인시한테 주고 유인시가 환인시한테 줘서 결국 환인 단군으로 이제 천부 3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이제 이 부도지에서는 단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임검시라고만 나와요. 이제 편의상 제가 이제 단군 임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임검시께서는 황궁 유인, 또 환인 환웅의 맥을 이어서 이제 부도를 건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도를 건설했는데 이 부도가 또 지금 어디냐? 아직 뭐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문헌상으로는 태백의 밝었단 정상에 천부단을 짓고 사방에 보단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천부단을 중심으로 사해 동포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 부도지에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홍익인세라는 말이 나와요. 홍익인세라는 말이 나오고 사해 동포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논어에 사해 동포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이 사회 동포주의는 우리 부도지, 우리 조상들의 맥에서 나온 그러한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사회 동포주의, 뭐 홍익인간, 홍익인세 이런 말들이 같이 그 시대에 쓰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천부단 사방으로 보단을 설치했다 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떤 모습일까는 우리 추정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단 중앙에 천부단이 있고 북쪽에 보단이 있고 동쪽 보단, 남쪽 보단, 서쪽 보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천부단은 그래서 중앙에 천부단이고 나중에 사방으로 보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구도도 이제 1+4의 구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 뭐 추정컨대 천부단에서 동쪽으로 동부단이 있었으니까 우리 저기 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이 그런 보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파미르 고원에서 만이산 참성단까지가 위도가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황궁시, 유인시, 환인시, 환웅시, 임검시, 부르시 이렇게 음루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이 부도지가 뭘 일러주고 있느냐? 결국 저 혈통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고재성에서 황궁시는 장자예요. 장손이죠. 마고로부터 장손인데 또 유인시, 환인, 환웅, 임검 제가 가운데는 제가 생략한 거고요. 황궁, 유인, 환인, 환웅, 임검, 부루까지 음루까지 이렇게 우리
조상의 혈통이 내려오고요. 마고재성에서 백소씨, 아까 차자가 있었죠. 백소씨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포도를 먹어가지고 오미의 변을 일으켰던 당사자, 바로 이제 지소씨죠. 지소씨는 바로 차자인 백소씨 계열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 계열에서 요하고 단주가 나와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황궁으로부터 유인, 환인, 환웅, 단군으로 내려온 우리는 문장, 말을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문법으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분명히 틀려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하고 혈통도 틀리고 언어도 틀려요. 이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도지가. 아니, 그러면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 단군의 후손 너희들은 바로 이런 혈통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너희들이 언어가 저쪽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물론 우리 경우에 따른 역사적으로는 한동안 이렇게 섞여서 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런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 우리 혈통과 문화가 이어져 왔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문제를 일으켰던 우리 부도지에서는 그 백소씨, 지소씨로 내려온 혈통이 결국은 요까지 내려와서 요는 끊임없이 이제 단군을 이제 괴롭히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런 갈등 관계가 유지되고, 지금도 중국과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도지를 보면 1차 전쟁, 2차 전쟁이 나옵니다. 1차 전쟁은 단군과 또 이어서 이제 순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단군과 순과의 전쟁이 1차 전쟁이 벌어지고, 2차 전쟁은 단군을 대신한 유오씨가 우하고 괴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부도지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요순, 괴 이쪽은 단군의 천부단에 와서 참배를 안 해요. 부두가 틀려요. 제단이. 요순은 당도라 했고, 우하고 괴는 도산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천부단을 와서 참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의식이 완전히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단군과 순, 또 우와, 괴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달력의 차이 때문에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달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항상 황제가 제후들한테 정월 초하는 날 이렇게 달력을 나눠지잖아요. 그 의식이 아주 중요하고, 제후는 반드시 천자로부터 달력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그냥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결국 뭡니까? 요순하고 우는 단군 달력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의 천부단에 와서 참배도 하지 않고, 우리는 단군 달력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요수는 별도의 달력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조선은 28일 달력을 쓰게 되고, 요수는 30일 달력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이제 단군, 요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헌, 역사 문헌에서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요순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왔죠.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사실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또 보면은 요는 백소씨의 후손 지소씨 계열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당도를 구현하고 이제 부도를 우리는 재건해서 세웠고, 요는 패권 정치를 하고 우리는 화백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후 정치를 하고, 우리 이제 고조선은 거수국 정치거든요. 이 중국은 제후국은 지방을 다스리는데 주종 관계를 이루어서 하고, 우리
고조선의 지방 통치는 거수국인데 이건 위탁 분권 정치를 이미 그때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는 지배 복종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홍해 국권을 목적으로 하고 저기는 구족의 친목주의라고 여기는 사회 동포주의고 요는 12월 30일 달력을 쓰고 우리는 13월 28일 달력을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오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거까지 이제 차이가 나요. 요수는 중앙의 오토를 강조하는 그 오행을 쓰고 우리는 오토를 중앙의 오를 항상 숨어있는 존재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조선의 삼정은 이제 나오지만 147, 258, 369 147, 258, 369라고 하는 삼정 체제에 의해서 13개월 28일 달력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이제 부도지 23장에서 일러주고 있죠. 아무튼 우리 조상이 28일 달력을 썼다는 것과 13개월 28일 달력을 쓰고 그 이론이 이러이러한 147, 258, 369의 이론 속에서 우리 달력이 나왔다는 그것이 부도지에 이제 전해오기 때문에 부도지 다른 문헌에 이게 없잖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부도지의 그 어떤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도지도 환단고기처럼 그 전수 과정이 물론 좀 애매한 것은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전해졌느냐 이 과정이 애매해가지고 뭐 위서다 뭐다 이렇게 뭐 흠집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헌이 이 자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결코 흉내내는 자료 남의 것을 베끼거나 이렇게 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로서 부도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3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런 고조선의 오행과 역법이라는 책도 썼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147, 258, 369의 147을 성수라 했고 258을 법수라 했고 369를 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 조상들이 구별을 해놨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28일 13개월 달력이니까 우리 고조선 달력은 364일 달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 과학으로 보면 1년은 365.2422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시간으로 풀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8분 46초라는 건 나머지가 5시간 48분 46초라는 건 이제 현대 과학이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5시간 48분 46초를 알아내려고 바로 147, 258, 369라는 그런 이론을 동원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이건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옛날 분들이 왜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 그림자가 아무튼 동짓날에는 올해 동지, 내년 동지 그 그림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1년이 오는 거예요.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그림 땅 바닥에 비친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가 똑같은 날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대를 높이 세워서 매년마다 똑같은 그림자의 길이가 오는 날이 바로 이제 동지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알고 있지만 옛날 분들은 그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찾는 거죠. 뭘로 찾았냐면은 그림자의 길이로 그 시간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고조선의 달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 달력은 1년을 364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는 지금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옛날 고조선 달력은 364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달력은 일주일을 4주로 넣어서 47에 28, 한 달이 28일, 13개월, 그래서 364일이고 마지막 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28일에 29일을 같은 금요일에 28일과 29일을 넣어서 1년 365일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달력은 요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 영원히 1일은 토요일이고 2일은 일요일이다 그러면 영원히 2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고주선 달력은 매우 실용적이고 또 생활 속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됐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고주선 달력을 다시 이제 한번 연구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그럼 3월 9일이면은 5년 뒤 3월 9일이 무슨 요일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5년 뒤 3월 둘째 수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둘째 수요일 해놓으면 날짜는 몰라요. 3월 9일이 될지 7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5년 뒤 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년 뒤에 어느 날짜를 정할 때 요일로 해놓으면 무척 편해요. 그렇듯이 우리 고주선 달력은 바로 요일 중심이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든가 아무튼 처음 시작의 요일을 어느 날짜로 어느 요일로 정할 건가 이것만 결정되면 이 고주선 달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요일과 날짜가 변하지 않는 그런 달력이다. 이것이 우리 고주선 달력의 특색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양 달력을 쓰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이 사실 어느 요일인가는 몰라요. 이건 중대한 문제거든요. 날짜도 안다면 요일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일과 날짜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 어느 요일인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주선 달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라는 걸 이건 처음에만 정해놓으면 되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고주선 달력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게 된다면은 항상 날짜와 항상 요일이 일치해 가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달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36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테슬라 369가 중요한가?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에디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테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에디슨의 전기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발명하게 되고 테슬라는 바로 교류 전기를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사실은 당시는 에디슨과 테슬라가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많이 치였어요. 그래서 별로 안 알려졌다가 이제 테슬라가 알려지면서 이제 소위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나왔는데 바로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바로 이 테슬라의 이름을 따가서 만든 겁니다. 물론 우리도 147, 258, 369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 중에서 왜 369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 369의 그 장엄함을 알게 된다면 우주의 열쇠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369에 바로 우주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우주에 대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를 단순히 147, 258, 369는 알았지만 각각의 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테슬라는 이 수리를 바로 우주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에서 369를 알면 우주의 열쇠를 얻는 것과 같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도지와 테슬라를 함께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평소에도 이 369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호텔에 가더라도 3자가 들어있는 3호, 사무실, 30호, 또는 36, 3 또는 3으로 나눠지는 호실에 들어가서 기숙을 했다는 그런 일화까지 전해오고 있고요. 요 그림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요 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369하고 12487호라는 두 가지 수리체계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부도지는 147, 258, 369로 설명했는데 테슬라의 수리에서는 369와 12487호 두 가지 수리체계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124는 오른쪽에 있는 124는 바로 3이 주관을 하고 왼쪽에 있는 875는 6이 주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를 오른쪽은 3이 왼쪽은 6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9가 전체
물론 3과 6도 다스리지만 이때의 9는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수가 바로 9다. 이렇게 이제 테슬라는 설명한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테슬라가 직접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문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69가 바로 우주의 열쇠라는 표현은 테슬라가 했고, 그 뒤에 12487호에 대해서는 그 후학들이 테슬라가 말하지 않은 12487호에 대한 의미는 후학들이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테슬라와 그 후학들이 얘기한 것과 구별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수의 비밀을 알고, 아니야, 369하고 12487호가 있다. 12487호를 3차원의 수라면 369는 4차원의 수예요. 그럼 369가 뭐냐 도대체 보세요. 3이 뭔가, 3을 2배수로 해보고 또 나눠보고 2분의 1로 나눠보면 여기서 일정한 법칙이 나와요. 그러면 3은 3이고 6은 6이죠. 10이죠. 12는 하나 더하기 2는 3이죠. 24는 6이 되고 48, 3이 되고 3을 쭉 해보면은 결국 36, 36, 36이 나와요. 여기는 다른 숫자가 끼질 않아. 그러죠? 그러죠? 3을 2배수로 아까 해봤는데, 아까 1을 해보고 했는데, 또 3을 나눠 놓으면은 3, 1.5, 0.75, 0.375 쭉 하면 여기에도 36, 36만 나와요. 6은 3의 2배수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6은 할 필요가 없어요. 9를 해보니까 9는 영원히 자기예요. 누가 여기 끼들 안 해. 그러죠? 9는 오로지 자기일 뿐이에요. 알았죠? 3에 관계되는 숫자는 1, 2, 4, 8, 7호가 끼지 않고 36만 나오는구나. 알았죠? 그래서 369는 같은 차원의 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4, 7, 2, 5, 8, 369를 이제 다시 수리로 분석해 보면 왜 우리 조상들이 1, 4, 7, 1, 4, 7이 있고 2, 5, 8이 있고 369가 있나고 했나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 더하기 2는 3이고 3은 3이고 4 더하기 5는 9고 6 더하기 6, 그 다음에 7 더하기 8은 6이고 9는 9고 쭉 하면은 1, 4, 7 이게 같은 이제 수의 배열법이고 두 배수 해보고 또 이것은 7은 또 7대로 하고 4는 4대로 해가지고 쭉 그 배수를 똑같이 한 건데요. 그 배수를 똑같은 법칙으로 해보니까 1, 4, 7에 남는 숫자는 369, 369의 패턴을 지어요. 1, 4, 7을 다시 한 번 더 수를 배열을 해보니까 1, 4, 7은 그 성격이 같아요. 어떤 성격을 하냐면 369의 수를 다시 가지고 있어요. 그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수 속에, 그래서 1, 4, 7은 같은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 5, 8 보면은 2, 5, 8은 어떤 여기서 규칙성이 있냐면은 2, 5, 8을 나눠 보니까 2, 5, 8에는 6, 3, 9의 수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6, 3, 9, 6, 3, 9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9를 하면은 369는 고라는 숫자를 할 때 그냥 오직 9만 나와요. 우리 부도지에는 1, 4, 7, 2, 5, 8, 3, 6, 9 세 수로 나눴는데 그 수를 왜 1, 4, 7, 2, 5, 8, 3, 6, 9로 나눴을까를 설명을 따져보니까 1, 4, 7은 6, 3, 9의 패턴으로 나오고 2, 5, 8은 3, 6, 9의 패턴 나오고 3, 6, 9는 그대로 9만 나오는 이러한 패턴을 유지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김상현 교수님이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은 그림을 띄듯이 이 수에 또 이러한 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수의 파동으로 봐도 1, 4, 7, 2, 5, 8, 3, 6, 9 저런 것을 그냥 그려볼 수가 있고요. 시계도 우리가 이제 무심코 늘 보는 시계지만 시계도 보면은 1 더하기 2는 3이고 4 더하기 5는 9고 7 더하기 8은 15고 15는 다시 6이고 이 시계 속에도 3, 6, 9가 그대로 들어있고 하루가 1440분인데 이 1440분을 더하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9가 나오니까 이 시계도 시계의 모든 뭐 또 자세히 쓰면 똑같아요. 늘 9만 나와요. 시계도
이 시간도 구의 법칙 속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가 인류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위대한 민족,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홍익인간, 여러 가지 이화세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또 하고 아까 나온 사회동포 이런 표현들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의 인류의 중심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도지가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샘 리처드슨 교수가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인데 최근에 이제 이걸 발표했어요. 앞으로 인류의 기후 위기가 오는데 이걸 해결할 때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공동체 중심주의,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공익을 위한 규칙 준수,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그 홍익인간이 사실은 그냥 널리 인간 이롭게 하라가 뭐냐면은 공동의 규범을 유지해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늘 홍익인간이라 이름으로 우리를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 또 그 가치,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그런 기본적인 공동의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거죠. 이 서양 사람이 아무튼 이런 예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 정신과 일치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엊그저께 저기 누구죠? 이민찬 저 피아노 저 마지막 저 1등하는 장면인데 아무튼 18살 사실은 이제 18살 소년인데 원래 이 콩쿠르 대회가 작년에 열렸어야 된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열렸는데 근데 저 이민찬이 학생이 작년에 열렸으면 참석을 못했대요. 올해 연기되면서 18세가 됐대요. 그래서 올해 이제 참가를 했는데 아무튼 1위로 수상을 했어요. 나 그래서 쭉 보면서 이민찬이 이제 이제 수상 소감 중에 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좋아하고 막 그러겠는데 수상 소감이 아주 너무나 의외잖아요. 자기는 이 피아노를 쳐서 관중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됐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등, 2등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는 그런 1등, 2등이라는 캐리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뭐 당신 1등 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1등, 2등 등수는 관계없다. 청중들한테 내의 이 피아노가 얼마나 내가 연주한 이 피아노가 얼마나 청중들한테 감동을 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은연중에 이러한 우리가 늘 그 홍익인간은 큰 틀 속에서 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을 늘 배우면서 또 이 공익을 위한 규칙 준수 그래서 개인 욕망을 자제할 수가 있다는 자제 홍익인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터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문화의 힘, 이미 백범 선생님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르도 교수가 한국이 세호가 아니래요. 한국이 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국이 일본에다가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모든 나라가 미국을 향해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새우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고래래요. 아무튼 고래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다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를 너무 자화자찬하지는 말고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목이 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10인이 7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진국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뭐 G7이란까지만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고래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할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면 뭐 베트남, 뭐 태국, 캄보디아 마음속으로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어느덧 우리도 고래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책임이 이제 진짜 홍익인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진짜 세울 때는 홍익인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고래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우주의 열쇠인데 테슬라가 저 우주의 비밀이라는 걸 369가 우주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저게 우리한테는 뭐지? 왜 147, 258, 369 했는데 과연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은 되물어 봐야 되죠. 이제 자화자찬 그만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실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게 뭘까? 우리가 할 일이 과연 우주적인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김상희 교수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부도지 책을 쓰시면서 이 부도지가 우리한테 일러주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달력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 현재 쓰고 있는 이 달력은 서양 달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날짜도 어떤 달은 28일,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막 뒤죽박죽 넣어놨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후천 시대에는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이 짜투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 후천 시대에는. 그래서 아무튼 13개월 28일 부도지가 일러주는 그 달력이 과연 우리 시대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있어요. 369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유추해 보면은 이 테슬라가 무한 에너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발표하면은 세상에 그때 전기가 나온 초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선 에너지 전송. 테슬라는 다 알았어요. 우주와의 통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선 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또 이 원리예요. 남산에다가 안테나 세워놓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라디오 가지고 소리를 들어요. 다 남산에서 쏘는 전파로 모든 사람이 라디오를 들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전기도 한 군데다 탑을 세워놓고 온 세상으로 보내면 자기 필요한 대로 핸드폰 충전해야지. 그때 충전하면 쓰면 되고 뭐 이렇게 충전기를 안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테슬라가 알았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공짜 전기를 주면은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이미 테슬라가 무한에너지, 무선에너지, 우주와의 통신을 다 알고 있었다. 근데 그때 이 테슬라를 도와준 회사가 모건 회사, 모건. 지금 그 모건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아무튼 테슬라는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 그걸 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걸 하게 되면 자기를 지원해준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펼 수 없었다. 아무튼 그 비밀이 아마 369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핸드폰도 이제 전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뭐 1m나든가 2m 정도 떨어진 데서는 이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지금 기술도요. 근데 이제 저것이 뭐 10m, 100m로까지 이제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국내에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때 그냥 내가 딱 하면은 핸드폰 충전이 뭐 이렇게 막 지금처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막 어디 막 달려가고 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이제 어디서나 핸드폰 충전 버튼만 누르면 충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지금 그걸 연구해 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비밀이 369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학자들이 저 비밀을 다시 알아가지고 정말 인류를 발전시키는 그게 올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우리 벌써 신라시대에 박재성의 부도지에 147, 258, 369가 있었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큰 정신적인 자산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아무튼 뭔가 지금
우리가 뭐라고는 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 부도지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또 그걸 찾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건 무력으로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은 후천시대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그 달력의 시스템이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한국 달력으로 앞으로는 뭐 13개월 28일 달력으로 다 통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시간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통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뭐 좀 불편하지만 그냥 서양 달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저런 달력도 내놓고 나면 나중에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인의 그 과학자들의 어떤 이 머릿속에서 저희 우주의 비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일 교수님께서 50년 연구 영역을 토대로 짧은 평가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구 박사님 강의하신 건 상당히 후기입니다. 1990년 초에 1년이 13개월 28일이라는 것을 깡으로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제 한 대여섯 분 정도가 계룡산 어디에 모여서 한 일주일 계셨나요? 네. 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달력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3개월 28일 달력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부도제에 관한 책을 썼을 때는 벌써 이창구 박사님 그때 검력이라는 그 말로 벌써 그러니까 13개월 28일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부도지에서 이걸 제가 이제 발견하고 이창구 박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근데 전혀 1990년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하나 내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정말 이건 우리의 자랑 가운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우리의 문은 한당고기 부도지 뿌리들을 보더라도 수로부터 시작. 근데 수가 수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반드시 또 문자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수사, 수와 문자와 그림을 완벽하게 갖춘 철학체에는 정말 우리 한국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부도지나 한당고기의 가치를 서양 철학에 비교해 볼 때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창구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또 연구를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럼 도대체가 부도지에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도대체 무슨 의미를 전하려고 하려 하는 것이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부도지 23장 오늘 이창구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기 끝에 가서 뭐냐면 회해첩첩이라고 그랬어요. 회해첩첩. 그리고 회전한다는 회. 그 다음에 이제 첩첩이 쌓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좀 부도지가 얘기하려고 하는 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우주라는 것은 회해첩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가 이 대칭되는 것이 자꾸 첩첩이 쌓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음량이 첩첩이 쌓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7, 258은 아주 완벽하게 첩첩이 회칭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369는 뭐냐면 그걸 회전시켜요. 돌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창구 박사 이제 다음에 전개해야 될 사상은 바로 이러한 테슬라의 사상 그놈에는 우리 부도지에서 회해첩첩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 회첩첩이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동학도 보아야 하고 정다선 보아야 하고 율곡도 보아야 하고 원효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첩첩이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중국 사상만 하더라도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회첩첩을 시킨다고 할 때 중국 사상 주자를 들고 나오든 그 누구를 들고 나오든 바로 이 이와 기를 얘기할 때 서로 대칭되면서 또 그것이 완벽하게 회전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주자의 사상은 우리 율곡의 사상에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첩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딱 두 가지 대칭,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대칭하고 서로 회전하는 대칭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그리고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 두 가지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먼저 표현하는 것이 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언어로 옮겨 놓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언어로 되어 있는 그것만 가지고 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그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는 철학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부도지 환단고기 같은 이 책은 정말 위대하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쓴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모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한 2만 년 전에도 인간이 달력을 사용했어요. 2만 년 전에도.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 고고학이 자꾸 발굴이 되면서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만 년 전에 달력이 있었는데 주로 그러니까 여신들 몸에 달력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들 손 같은데 어깨 같은데, 그런데 뭐냐면 여신의 몸에 달력을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은 13개월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부도지와 상관없이 최근에 발견된 2~3만 년 전의 그 고고학적 유물 속에는 그 1년이 13개월 28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책을 쓴 다음에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바 소이치의 그 일본 사람이 그 학자가 쓴 그 시리즈로 나온 게 있죠.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은 이런 문명의 위기와 이와 같은 이런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자면은, 이건 일본 학자가 최근에 우리 부도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은 13개월로 다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건 요번에 교보 같은 데도 조그만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13개월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이창구 선생님 이렇게 책자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노고로 많은데, 우주의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힐 경우, 그렇게 되자면은 저절로 뭐냐면 1년이 13개월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질서로는 결국은 문명의 파멸밖에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는 그렇게 1년 13개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고대인들이 그런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이창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아주 새롭게 많이 배웠고, 369는 회해, 그다음 14768은 첩첩, 그러니까 그 골자는 회해첩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것이 결국 부도지의 요점이다 하는 것. 그리고 철학 사상 모든 바탕이 우리 한국의 이 기초는 회해첩첩에 있다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창구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느낀 거, 뭐 새로운 정보 이렇게 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뭐 젊은 애들이 369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실빵. 네, 그거 하고 지금 테슬라의 그 우주의 열쇠, 또 부도지 세계는 369.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 다른 나라에서 369 게임이라는 게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지만, 아무튼 우리 조상들이 369를 게임으로 해서 그 369를 잊지 말도록 놀이문화로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놀이 속에는 뭐 아무튼 윷놀이에도 28세 별자리를 일려주려고 윷놀이가 전수된 거지 뭐 게임만 하라고 윷놀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또 우리가 이제 그 369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면 아무튼 우리가 369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있거든요. 그 중요성을 잊지 말라고. 결국 우주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잖아요. 이것은 여기 지구에서도 맞는 진리고 화성에 가도 맞는 진리고 우주가 수의 지배 속에서 운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맞고 사람이 또 그 속에 우리가 369 놀이를 하건 말건 모르건 그 속에 이렇게 이치가 숨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성격 유행 중에 그 애니아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애니아그램하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애니아그램에 있는 얘기하고 그게 9가지 유형이잖아요. 9가지. 네. 그런데 369에 보니까 그 비밀이 같이 들어있어. 그래서 아마 그걸 같이 아마 연구하면은 아마 애니아그램에 그 제가 이제 애니아그램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한 369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통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간 변형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풀이해 나가면 뭔가 이 부도제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우창수 교수님 혹시 우리 우창수 선생님. 예. 짧게 한 말씀. 부도제의 대가이신데. 하여튼 뭐 우리 저 이창구 박사님 강의 열심히 잘 들었고요. 우리 뭐 천부경도 숫자로 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제가 봐도 뭐 조선 시대에 공동체 나라를 팔도로 만들고 또 뭐 삼태극 같은 것도 있고 숫자와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민족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국유사에도 풍교구사, 문사, 삼수 그 다음에 주곡, 주명, 주경, 선악 해가지고 554 354 8숫자는 이미 사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나중에 후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354의 삼국유사에 있는 숨어있는 논리는 그 뒤에 뭐 부여에 와서는 뭐 일왕 사가제도로 이렇게 밝히고 또 고구려 백제는 오부제로 바뀌고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 주상들이 이제 변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팔도 체제인데 또 팔도가 또 어떻게 이제 분화 발전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